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2석을 얻은 야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넘겼지만 당내에서 8석만 반란표가 나와도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0년 만에 지역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의원 가운데 절반이 3선 이상 중진이 돼 전북 정치권의 중량감이 한층 커지면서 적지 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은 더 깊어지면서 여당은 또 전북에서 외연 확장에 실패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제22대 총선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과 정치권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조배숙 국민의 미래 당선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 야권의 압승이자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위원장님. 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파탄나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걸 목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향후 3년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는 민심이 폭발하면서 심판하는 선거였다고 규정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반영해서 민주당이 지금 21대에 추진하려고 하는 최상병 특검, 또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민생 현안들을 책임 있게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석빈 교수님. 예, 22대 선거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서 여당과 여당 쪽 국민의 미래 비례위성 정당이 도합 108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쳐서 175석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재정당의 의석수까지 합하면 범야권이 192석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야당의 압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200석이라는 숫자까지는 채우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개헌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런 것에는 조금 숫자가 못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21대 구도하고 거의 흡사한 구도다. 여소야대의 구도가 다시 편성이 됐다고 보겠고요. 다만 국민들의 민심이 여당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고 잘해라라는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민의 미래로 비례 공천을 받으셔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또 그 합당 결의를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활동은 국민의힘을 통해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선거 결과 총평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민심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022년도에 있었던 대선 때 그리고 또 곧 이어진 그 지방선거 때의 민심과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이 민생을 위해서 했던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이러한 소통과 그리고 또 홍보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지금 3고 시대 해가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정말 민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아까 최상병 특검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정치적인 공세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공세를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이 민생이 중요하므로 좀 우선은 민생을 위해서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 거대 양당의 대결 이외에도
조국 혁신당이 이제 선거 기간 내내 상당히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또 예상대로 이제 12석이나 얻으면서 단박에 그 원내 제3당으로 떠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교섭단체 그 구성하는 얘기도 상당히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여기에 드러난 민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향후 활동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한마디로 거대 여야 정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말 대내외 정세가 굉장히 엄혹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여러 가지 민생이 지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상황인데요. 먼저 제1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즉 여권과 정부가 헤매면 제1야당이 좀 중심을 잡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민심들,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과의 정쟁 속에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하고 전국을 제대로 주도하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한 이런 민심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뭐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녹색정의당 이런 제 정당들도 이번 선거 결과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또한 국민들의 민심이 결국 제3지대 정당까지 이를 정도의 어떤 대안정당, 그리고 정책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당대표인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원내교섭단체라든가 향후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좀 조급함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이 좀 여전히 강대강 전국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면서 제3당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그 조국 혁신당이 이제 예상외로 많은 의석을 얻기도 얻었습니다만 지역별로 놓고 봐도 지금 상당히 큰 특징이 있지요. 호남에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호남 세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던 전남이 이제 한 44% 정도 가깝고 전북이 45%대, 광주가 47%대나 이렇게 얻었는데, 조국 대표는 일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끝나도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병도 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에서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에 더 많은 표를 던진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에 또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돌풍의 원인은 역시 정권 심판론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던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우리 호남 유권자들의 정세와 닿아서 돌풍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명성, 경쟁에서 확실한 어떤 심판에 잘하겠네. 조국 신당이 의석을 확보하면 제대로 견제하겠네. 라는 이 여론이 불어나서 그게 돌풍으로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 신당이 이러한 돌풍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저희들도 잘 헤아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교섭단체 구성에서는 현재 답은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지만 향후 이제 입법 과제에서는 저는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두 개의 축으로 민주당은 앞으로 중심적으로 당을 운영을 할 텐데, 그 하나의 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가 왜 그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왜 국가는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진행해야 할 특검들,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축은 민생입니다. 지금 뭐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문제, 각종 뭐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두 축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이견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한 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제 그 선거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발언 내용이랄지 발언의 형식을 두고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이제 지적도 좀 있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발언, 이번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영수회담 가능성이랄지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배숙 당선인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나중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대통령의 뜻을 다시 이제 정확하게 또 전달을 했거든요. 예. 대통령께서는 상황 인식은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의 경우에는 저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 인적 쇄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비서실장과 그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또 이제 총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선 용산 내에 비서실장과 수석들 인선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 문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안정을 찾으면 그때 이제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사 문제 먼저 해결한 뒤에 그 뒤에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한병도 위원장님. 예, 저는 좀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제가 전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요 발언 전문을 보면 본인께서는 국정 방향도 옳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민의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의는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명령인데 방향은 옳았는데 어떤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뜻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 자체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민의를 받들지 못하고 있는 평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더 깜짝 놀란 건 이 발언이 나오고 비난이 막 나오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비공개 회의 때 사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공개 사과는 들어봤는데 비공개로 사과를 했다는 것이 그게 처음 전 들어보지도 못한 건데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어 영수회담을 한다 만다 이거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만나야죠. 이 총선 결과를 보고 저는 대통령께서 안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92석의 대야 관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영수회담에 임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건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청와대 있을 때 그래도 정무수석으로 이걸 담당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그 거대 야당이든 뭐 작은 야당이든 간에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뭔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합일된 그 발전 방향을 또 모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해볼까요? 그 전북은 항상 뭐 민주당의 대표적인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선거 20년 만에 이제 그 지역구 전체를 다 민주당에서 가져갔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결과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전북 도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만에 우리 민주당이 처음으로 전체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요. 근데 기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북의 현실이 지금 녹록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왜일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전북
홀대, 예. 그리고 우리 전북 도민이 똘똘 뭉쳤던 새만금 예산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받았던 충격, 서글픔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민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만에 열석을 전부 예. 주는 의미는 이제는 그런 홀대 받지 마라. 제대로 견제할 거 견제하고 우리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라라는 명령으로 받들고 저희들은 언제나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정운천 의원께서 지역구 한번 비리 한번 통해서 이제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고 또 한 10여 년 가까운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당의 그 외연을 넓히고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이제 이른바 쌍발통 정치다 해서 이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여야가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정치 구도를 좀 만들어 다오라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어쨌든 정권 심판론의 벽에 막혀서 이제 더 이상 정운천 의원의 정치는 이제 전진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 조배숙 당선인께서 이제 전북 유일 나가서 이제 호남 유일의 여당 의원이 되셔서 상당히 책임감도 커지고 또 부담이나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네. 과거에는 그저 어깨가 무겁다는 말을 그냥 관행어처럼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무겁고요.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은 이제 전북에서 정운천 의원 그리고 전남에서 이정현 의원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일하게 또 호남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선이 된 만큼 정부 여당과 이제 소통하면서 그것을 또 전북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전에 정운천 의원님께서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책협력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급인데요.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면은 이제 도지사께서 임명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없으니까 동행의원 제도라고 해서 영남에 있는 의원들 우리 각 지역마다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쪽에 현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영남에 있는 그 동행의원이 또 같이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계승을 하면서 또 현역 민주당 10분의 의원들과 또 소통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협치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제 국회에서 그 의원들이 지역의 이해를 대변을 하려면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확보가 됐든 뭐 법안을 만들든 지역과 이제 관계된 그 여야 의원들께서 이제 힘을 모아야 더 일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홍 교수님 보실 때 여기 지금 여야 이제 두 분의 당선인들 나와 계십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기 계신 두 분을 포함해서 정말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발효가 되는 게 오는 겨울 12월 27일에 발효가 됩니다. 공식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전라북도청이 미래 전라북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게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것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법 내에 미진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재정과 관련한 특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의 시군과 관련한 각종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미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한참 전부터 5대 전략혁신 과제별로
약 7, 80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정말 협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장이나 조배숙 당선인 모두 이런 데에 대해서 협치의 관점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향후 이제 국회 원구성이 5월 30일 날 22대 국회가 발족을 하게 되면 하게 됩니다. 국회에는 총 18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21대에 보면은 우리 전북 의원들이 일부 좀 편중된 상임위원회 복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에서 10명 또 그리고 또 조배숙 당선인까지 11명이 있기 때문에 이 18개 상임위 중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많은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법률안 재개정 이런 부분들에서 힘써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그 진보 정당들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진보 정당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진보 당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재선거를 통해서 그 등원을 하게 됐던 그 강성희 의원이 이제 1년 만에 의석을 잃게 됐고, 녹색정의당은 이제 전북에서 후보도 한 명밖에 내지 못한 데다가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존재감이 실종됐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이런 그 진보 정당의 그 위축, 침체 원인 무엇으로 보시고 어떻게 또 활로를 모색해야 할까요?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진보당이 전주 의뢰 현역 강성희 의원이 도전을 했는데 낙선을 했고요.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전주 병에 후보를 냈는데 역시 낙선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그 정당 득표율을 보면은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 전북에서 1.5%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12%를 얻었습니다. 거의 9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정의당이 2.1%를 지난 총선에서 얻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얻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9.7% 가까이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제3지대 진보 정당들이 굉장히 이번에 세가 약화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거대 양당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선거 구도 자체가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지지론이냐라고 양분이 되면서 제3지대 정당의 틈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하나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으로서 제3지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어떤 비전, 목표 지향점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민생이 원하는 지역별 의제를 잘 설정을 해서 실행력 있는 전략 능력이 있었다고 치면 이 정도의 비례득표 획득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진보 정당들이 이제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뭐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그 전국과 각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 의제 설정이라든가 어떤 목표 지향성 이런 부분들이 진보당 세력 내부의 어떤 분당이라든가 이런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좀 희석화되고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진보 정당의 부활을 위해서는 과거 운동권 동창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소위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가야 다음 선거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번 그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 도내 그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선수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10분 가운데 5분이 이를테면 3선 이상의 이제 중진의 반열에 올라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또 주요한 상임위원장도 또 노려볼 수 있게 됐고 뭐 이런 그 순기능들도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제 초재선이 좀 많았다 보니까 지역 현안이 안 된 것이 선수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도 좀 있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아쉬운 건 그 대광법하고 국립의전원법을 우리가 아직은 통과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근데 터덕거린 부분도 있었지만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입법을 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을 할 때 그런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통과시킬 수 있어? 뭐 전국을 다 특별자치도 하자는 거야. 이런 말을 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똘똘 뭉쳐서 정부를 설득하고 특별자치도법을 해냈습니다. 법의 제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특례들을 더 발굴을 해서 법을 보강을 했고요. 이런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예산도 78%나 삭감을 했는데 마지막 예산 통과에 새만금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예. 끝까지 버텨서 예산도 지켜냈고요. 그리고 총선 직전에 또 전라북도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내외적으로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정치력을 잘 발휘를 했습니다. 예. 여야를 다 설득을 하면서 열석을 유지했고 그러한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 좀 함께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정치적 역량이 실제 커졌습니다. 삼선 의원 이상님이 의원님들이 이제 반절 이상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높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전북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도민들께서는 기대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이제 한병도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려져가지고 그러나 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여야 특히 정운천 의원님께서 예. 상당히 또 많은 또 역할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야의 협치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강원도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원도의 그 반대를 설득한 게 정운천 의원님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 당시 이제 정운천 의원님은 비례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그런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시에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두 분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도당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제 한병도 위원장님이랑 동시에 이제 그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 각각 또 자당 또 의원들을 설득해 내시면서 아주 뭐 단기간에 뭐 한 100일 만에 이렇게 이제 통과를 시키는 뭐 전라북도 정치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을 아주 협치로서 잘 이끌어낸 사례로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협치를 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예. 그 성과로 나온 건 예.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부터 함께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역이 다수이기 때문에 예. 전북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20대 국회에서도 좀 저는 그런 협치가 다시 또 재현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역 현안 혹은 또 지역의 여론을 이제 중앙당에서 그 많이 잘 반영하시기 위해서는 각 당의 이제 주요 당직에 한 분이라도 더 전북 의원들이 진출을 하시는 것이 훨씬 용이할 텐데요. 이제 곧 지금 5월 초중순쯤에 각 당에서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을 할 그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병도 조배숙 두 분 당선이 모두 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지금 각 당에서 거론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뒤에 이제 전당대 당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당이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뭐 출마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저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마다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번에는 좀 당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2, 3년 전인가요? 이용호 의원이 아마 저 원내대표 출마하셔서 2위인가 되셔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예, 거두셨죠. 꽤 화제가 많이 네, 되고 또 네. 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어떻게 출마하시겠어요? 예, 요즘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이제 3선이 되면 원내대표, 또 상임위원장, 예. 정책위 의장, 아주 당 원내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그게 전라북도, 또 익산,
이런 현안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5월 3일 날 원내대표를 예. 선출하는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서울 가서 많은 의원들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좀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돌아보면 전북 정치의 최고의 황금기는 2006년, 7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 2006년 때 보면 정동영 당 의장이 계셨고, 이제 돌아가신 강봉균 의원께서 정책위 의장을 하셨고, 또 이강래 의원이 당시에 이제 여당 예결위 위원장을 하셨고, 또 이제 정세균 의원이 산자부 장관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2007년인가 당 대표를 하셔서, 예, 지금 놓고 보면 2008년에 대선 치르는 국면에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왔는데, 당시 김완주 지사가 이제 여러 가지 전북의 현안을 대선 공약화 해달라고 가니까 이명박 후보가 당신네들 잘 나갈 때 거기다 좀 해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이걸 다 들고 왔느냐라고 타박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일화도 좀 있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혹시 홍 교수님 말씀하실 수 네,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152석을 획득하면서 예. 단독 과반을 넘겼죠. 예. 그때 당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당, 민주노동당 포함해서 제3정당 세력도 민주노동당이 10석이나 얻으면서 처음 원내에 진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열린우리당 17대 때 우리 지금 한병도 의원께서도 초대 의원이 되시면서 등원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던 당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놓고 보면 전북의 투표율이 67.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1996년 15대 총선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거꾸로 놓고 보면 정책 대결이나 인물 대결은 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선거? 예, 그게 맞는 평가 같습니다. 정책, 지역별 정책,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차원의 여러 정책들이 사실 우리가 TV 브라운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뉴미디어에서조차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안정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이제 전북 정치도 시간이 감에 따라 세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요새같이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현역 의원들도 이제 재선, 3선, 다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몇몇 지역구 같은 경우는 30, 40, 20 세대도 예. 포함해서 당선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중진 의원분들과 그다음에 새롭게 능력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같이 전북의 현황과 정책을 놓고 이렇게 대결하면서 역동적인 어떤 선거판이 형성되고 그런 걸 통해서 능력 있는 중진은 계속 다선을 하고 또 새롭게 발굴된 정치 신이 또 등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이내믹한 정치 구도가 전라북도에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각 당에서 지금 전북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큰 틀에서 지금 제시하셨던 공약들이 좀 있지요. 8대 공약, 9대 공약 이런 큰 틀의 공약들이 있는데, 먼저 한병도 위원장님부터 민주당에서 어떤 공약들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이행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9대 핵심 공약을 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금융도시 지정 관련된 요것을 좀 힘있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린 도시 중심지로 예.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건 2040 탄소 제로 예. 관련해서 그걸 공약을 걸었고, 그리고 역시 전북은 농생명 산업 육성, 또 글로벌 K컬처 전북, 새만금 주요 사업을 2030년까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 하자는 이 공약을 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의 여러 특례를 더 발굴해서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이런 특례를 다양하게 발굴해냈다. 이런 공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이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10명의 국회의원은
이제 모여가지고 상임위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상임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한 10개 상임위를 전부 나누어서 들어가고 그곳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현재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10분의 당선인들과 모여서 이 공약을 놓고 챙기기 위한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논의를 진행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이제 그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사실은 국토위, 농해수위 또 21대 때 저 하반기 때 보면은 문화체육관광위 이런 데 쪽에 이제 복수로 몰리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진 지역구 저 의원분들 수는 적은데 두 분, 세 분씩 막 한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커버를 하거나 담당하지 못해서 품앗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빚어졌는데 잘 좀 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당선인께서 이제 국민의 미래로 당선이 되셨지만 이제 합당을 통해서 국민의 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국민의 힘도 지금 여러 가지 전북 관련 공약 제시를 하셨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 이제 새만금입니다. 예, 새만금이 지금 저희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10조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 10조를 유치했는데 입주 예정 업체들이 SOC 그 확충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이랄지 그리고 항만 그리고 그 이외에 산업 기반 시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융 중심인 지정입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좀 그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한국투자공사라든지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 그 연기금 특화에 필요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서 이 바이오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영호남이 이번에도 선거에서도 이렇게 딱 갈렸는데 좀 영호남이 소통을 하자. 그래서 동서횡단 철도와 동서횡단 고속도로 이것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서횡단 철도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전주하고 김천 간입니다. 그리고 동서횡단 고속도로는 지금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을 위해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통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임위를 법사위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 국회 내에서 작은 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입법이 거기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 이 현안 사업을 위한 좀 그 어떤 협상력이나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주당 그 현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이런 공약들을 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배숙 당선인께서 이제 그 비례로 공천을 받아서 그 이제 다시 4년 만에 등원을 하시게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제 당규에 그 험지 취약 지역 이제 호남으로 이제 명문화는 안 해놨습니다만 이제 호남을 전제로 한 당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비례 안정권의 호남 출신 인사를 25% 대략 이제 20석까지를 보면 이제 5명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런 당규를 만들어 놓고도 잘 반영을 안 했다가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강한 반발이 나오니까 이제 뒤에 수정이 돼서 이제 13번에 저기 배치를 해서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홍 교수님 이번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원 당규는 정당에 있어서는 헌법하고 법률에 해당하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이상 득표가 어려운 지역을 험지로 구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비례대표 안정권의 약 한 25%, 4분의 1 정도를 안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을 포함했을 때 최소한 전북에서 2석 내지는 뭐 많으면 3석까지를 안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최초에는 그 당선권 안에 20위권 안에 이제 배치를 안 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해서 우리 조배숙 당선인이 13번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당이 이제 당원 당규에 명시해 놓은 그런 제도와 어떤 관행을 무시한다고 하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보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충실히 지켜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그 조배숙 당선인님 어쨌든 4년 뒤에 또 총선을 치러야 될 것이고 누군가 이제 또 다른 그 후임들에게 이제 이런 그 기회를 또 물려주셔야 할 텐데 당 지도부나 선대위는 또 바뀔 거란 말입니다. 네. 이제 물론 당규는 분명히 명문화돼 있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중앙당의 이런 또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운천 의원께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당규거든요. 저는 그건 상당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이후에 처음 치르는 총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남의 실정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총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100% 지켜지도록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에 그 양 당을 놓고 보면 민주당은 그런 뭐 당헌 당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경북 쪽에서 오래 그 지방의회부터 활동했던 임미애 후보를 13번에 또 배치를 해서 이제 그 경북 도당 위원장도 하셨죠. 이제 그분을 또 이제 의회에 그 진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제 각 당이 또 똑같이 13번에 취약 지역 이제 그 여성 후보들을 또 배치를 해서 이런 또 성과를 근데 그분은 또 부군 되시는 분도 얼마 전에 그 비례로 또 들어오셨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전례들이 각 당에서 좋은 토양들이 좀 되어서 각각의 험지에서 상대방 정당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교두보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한 열흘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요. 한병도 위원장님 보실 때 지역의 현안, 뭐 촉박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조금 잘 더 힘을 써봤으면 좋겠다 싶은 저 현안들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와도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아쉬웠던 게 저희들이 그 국토위에서 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관법을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에서라도 좀 통과시키고, 근데 올해 21대 때 마무리를 하려면 여야가 함께 협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5월 2일과 5월 28일 본회의를 하자고 지금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당과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예. 21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 국립의전원법입니다. 이것도 예. 아쉬움이 참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사위에 가 있는데 60일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자체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원내에서는 이걸 설득을 하고 있고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을 하면 직회부를 하고 또 부의 관련된 표결을 하고 이후에 표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프로세스가 아직도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결심이 중요한데 이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22대 초반에서라도 주요 입법 과제로 바로 선정이 돼서 즉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1대 때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온 노력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전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현안들이고 뭐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긴 합니다만 막판에 그 역전승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잘 읽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22대 국회 이제 개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원내 이제 진출하시게 된 두 분의 각오 말씀, 그다음에 또 홍 교수님 당부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22대 국회에서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전북이 발전이 잘 안 된다, 소외되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왜 발전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의 발전은 정치 균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충청남도를 비교해 보면 저는 당장 그 우리가 어떤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활동도 하겠지만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이 일방 민주당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정치권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홍 교수님. 예, 현명한 민심의 판단은 역시 냉혹했습니다. 집권당과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국정을 좀 펼치기를 바라는 민심이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시긴 했지만 여당과 또는 정부와 싸울 것이 아니고 제1 거대 야당으로서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고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니 양측 간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좀 챙겨달라라는 준엄한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생경제, 또 대내외 외교와 국방, 또 산업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 또 교육, 노동, 연금개혁 등 그야말로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더더욱 많은 과제들이 전북 특자도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그동안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절망만 안겨졌던 우리 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는 또 그리고 전라북도 의원들께서 협치하셔서 희망을 파시는 그런 기억에 남는 22대 국회의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병도 위원장님. 예. 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 도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방 독주를 반드시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또 전라북도 더 이상은 이제 홀대 받아서는 안 되겠다. 홀대를 극복하고 똘똘 뭉쳐서 현안을 잘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저희들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석을 모두 몰아주셨다고 저희들이 태도와 자세를 거만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경계하겠습니다. 정말 도민들께는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를 하고 전북 현안은 확실히 챙기는 22대 국회를 만들도록 우리 모든 당선인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2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지역구 의석을 다시 몰아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도민들의 지지에 걸맞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도 조배숙 당선인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과 지역을 잇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